네, 안녕하세요. 주영쌤입니다. 어, 오랜만에 사회문화 강의를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 올리는 강의는 다른 건 아니고, 3월 23일 고3 모의고사가 있죠.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들도 하나씩 같이, 네,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첫 이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한 번에 여러분들 왔다 갔다 마음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지는 마시고요. 음,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가지는 마음가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모의고사예요. 실전은 수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적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수능 때까지 나의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점수나 등급보다는 내가 틀린 문제나 또는 내가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 바로 2022학년도 3월, 네, 작년 고3 모의고사였던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저도 사실 오랜만에 지금 하는 거라서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필요한 개념들도 같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험지가 있는 친구들은 시험지가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시험지가 없다고 하는 친구들은요. 네, EBS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면 시험 문제지를 다운받고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네. 자, 1번 문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항상 이 문제가 나오죠. 자,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자, 현상이에요.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물어요. 그럼 어떤 현상의 일반적 특징을 묻는 문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현상에서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냐? 무조건 이거를 묻는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다? 어, 자연 현상이냐? 여기서 말하는 현상은 자연 현상이냐? 아니면 사회 문화 현상이냐? 이거를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요즘은 이 문제 자체가 배점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 주셔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하는 방법. 자,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게 자연현상이고 우리가 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요. 뭐냐? 바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연현상에는요. 자연현상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사회문화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드는 현상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인간이 만들었죠. 의지에 의해서. 그래서 인위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바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글을 읽어보시고요. 이게 저절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서 기억해야 될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상관이 없이 저절로 일어나죠. 그래서 가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가치라고 불러요. 몰가치. 몰은 뭐냐? 몰은요, 이게 모르겠으면 몰락이라는 의미죠. 몰락. 가치가 몰락했다. 하지만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가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가치 함축적입니다. 네, 이 차이점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서 가치가 무엇이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 바람직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 대한 판단,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치가 있냐, 없냐로 구분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연은 그저 그 자체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존재 법칙, 그냥 있습니다.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면 사회 문화 현상은요. 인간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라고 해서 당위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당위 법칙에서 자, 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한다? 마땅히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마땅히.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간이라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해. 네, 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 또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거는 해야지. 아, 사람이라면 이런 건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바로 당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위 법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 당위 법칙에는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정해둬요. 뭘로? 규범으로 만들어둬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규범이란 얘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규범적 어떤 사회 규범적인 어떤 요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사회 문화예요. 어렵지 않아요. 사회 규범이잖아요. 뭐예요? 여기 사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요, 어떤 원인에 따라 그 결과가 예외 없이 반드시 맞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막에서도 비가 내릴 수가 있어요. 왜? 비 오는 원리만 만들어주면 무조건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원리에 따라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타난다. 필연성. 이 필자가 반드시 필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보다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뭐가 없다? 반드시라는 것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연성이면서 확실하죠. 그래서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 네. 예외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예외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경험치에 비례해서 어떤 판단을 많이 내려요. 과거에 내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경험을 했는데 이때 이 경험을 통해 결과가 좋았다면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똑같이 행동하겠죠. 하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경험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그 말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확률이 높은 거지 그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개연성이라고 불러요. 이 개연성은요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만 존재하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거. 자연현상은 반드시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죠? 그래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일치해요. 그래서 명확해요. 그런데 자, 사회문화현상은 확률적이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과관계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둘 다 인과관계는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다? 어디가 더 인과관계가 명확하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명확이 중요합니다. 자연은 인과관계가 명확해요. 그런데 사회문화에서도 인과관계가 나타나긴 나타나요. 근데 어느 쪽이 이쪽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요, 주로 보편적입니다.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은 네,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 조건만 갖춰지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각 시대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특수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 지역마다 특수성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공존한다라고 보죠.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하나 체크하실 거, 자, 여기 보편성은 둘 다 나타나죠. 이게 둘의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연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료를 사용할까요? 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경험적인 어떤 자료, 경험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자연도 경험할 수 있고요. 얘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경험적인 자료로, 자, 얘도 뭐가 가능하다? 경험적인 자료가 가능해요. 경험적 자료로, 네, 연구 가능. 그리고 이쪽도 경험적 자료로 연구 가능. 그래서 경험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둘의 뭐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1번 문제예요. 반드시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1번 문제를 정리를 해볼까요? 같이. 자, 네. 자,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자연이고 어떤 게 사회문화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기읍, 지구.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 또 주의할 사항은 보통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뭐 해요? 여기 밑줄 그어진 부분만 읽고 말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밑줄이 그어진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 속에서 요 밑줄 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연구소가 호주 인근 바다 수온이 상승하여 괴사 직전에 놓인 산호초를 구하기 위해, 너무 기네요. 자, 그럼 먼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뭐가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여러분들. 관심이 고조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관심이 고조된다. 관심은 자연이 아니고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사람. 사람이 하니까 기획은 무슨 현상이다? 네, 기획은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획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기획은. 그 다음 바다의, 자, 한 연구석 호주 인근 바다의 수온이 상승했대요.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거 누가요? 우리가 상승시켜요? 아니죠. 저절로 수온이 상승을 하죠. 그럼 이거는 무슨 현상? 얘는 자연 현상이죠. 자, 그 다음 괴사 직전에 놓인 산호초를 구하기 위해 성층권의 바닷물을 분사하는 뭐를 했어, 이번에는. 자,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럼 실험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역시 요 디귿도 무슨 현상이다? 이것도 사회문화 현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특징을 찾아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기획, 사회문화 현상과 같은, 항상 읽으실 때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기획,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으로 설명된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개연성은 뭐하고 관계가 있죠? 개연성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죠. 자, 그러니까 정답이네요. 니은, 자연현상은, 네, 자연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아니죠. 가치 함축은 사회문화니까 자연현상이 될 수가 없죠. 디귿 사회문화 현상이죠. 디귿 사회문화와 같은 현상은 확실성. 확실성은 뭐죠? 자연현상이죠. 그다음 기읍 사회문화 현상과 같은 니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자, 인과관계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명확해요.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누구죠? 자연이죠. 그러면 기읍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이런 거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읽을 때 얘는 얘와 달리 명확하다. 그럼 누가 얘가 명확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죠. 두 개를 바꿔야겠죠. 그 다음 니은과 같은 현상은, 니은 자연이죠. 네,
디귿 사문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 자,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을 하는 건 뭐의 특징이죠? 이거는 사회문화의 특징이니까 니은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죠? 디귿이 돼야 되죠. 바뀌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문제 1번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요, 뭐를 묻고 있느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뭐죠? 관점이네요.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관점에는 뭐뭐뭐가 있죠? 자,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억해야 될 거. 자, 이 관점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 위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요, 바로 이걸 묻는 거죠. 먼저 기능 갈등 상징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능론의 관점이냐. 글씨가 너무 크네요. 굵기를 좀 작게 할게요. 네. 자, 기능론의 관점이냐, 그 다음에 갈등론의 관점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냐, 이거예요. 요거를 물어보는데, 자, 항상 먼저 생각하실 건 기능인지 갈등인지 상징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생각할 거는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얘네 둘을 우리가 거시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은 거시냐 미시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관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는 꼭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잘 푸셔야 되는데, 기능 갈등 상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거 하면서도 어떻게 간만에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노트를 잠깐 펴고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능 갈등 상징이 있잖아요. 먼저 기능론의 관점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기능론. 자, 기능론은요, 공부를 하실 때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기능론에서 기억하실 키워드는요, 먼저 우리 뭐다? 사회를 뭘로 본다? 사회를 유기체로 봐요. 유기체.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이에요. 그래서 유기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가 있다? 사회의 부분들은 무슨 관계다? 상호 의존적 관계다. 이거. 네. 상호 의존적 관계, 상호 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론에서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요. 기능론인 항상 뭐가 중요하죠?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죠. 기능론에. 그래서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물으면 조화냐 균형. 네. 조화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기능론은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등은 어떤 거다? 갈등은 그저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일시적 상황.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우리의 몸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고요. 이 일시적인 상황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아프다는 거죠. 병이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해서 사회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갈등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요. 사회병리적 현상이에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스스로 다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스스로 다시 뭐를 회복한다? 스스로 다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거예요. 스스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요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스스로 이렇게 회복하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회 규범이나 우리 어떤 사회 규범 또는 제도 같은 것들 있죠. 요런 제도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제도는 자,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 전체 올 합의 사회 모두가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사회가 합의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모두가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런 질서 유지 또는 우리 사회 통합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자, 기능론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비판점. 자, 기능론은요, 항상 뭐가 중요해요? 현 상황의 조화 균형 또는 현재 어떤 안정을 강조해요. 안정. 되게 안정을重시하고요. 질서 유지, 조화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사회가 급격히 변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갑자기 변화하는 거, 네, 사회 변화를 뭘로 보느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사회 변화는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뭘 유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는 기존 질서, 네, 기존 질서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어떤 권력 층들, 그래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어떤 권력 관계 유지 뭐 이런 것들에 기여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죠. 상당히 보수적 관점이다라고 봐요. 네,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득권층,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층들, 네, 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변하는 논리로 네, 이용될 수 있다. 이걸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자, 기득권층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기능론자들이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게 조화, 균형, 안정,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고 쳐요. 그럼 기득권층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발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뭐가 조화, 균형, 안정이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화, 균형, 안정, 우리 사회의 이런 조화, 균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층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계속 장악할 목적으로 이 기능론을 악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거 많이 나와요. 요거. 네, 이거 상당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에.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갈등론을 볼까요? 갈등론. 네. 자,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갈등론자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자, 기능론하고는 달라요. 기능론은 조화, 균형, 안정이었다면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의 장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뭐냐? 사회는 이 여러 가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구성원들 사이에 뭐냐? 갈등과 대립의 장이다. 뭐 갈등 대립의 장, 네, 장소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론자들은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은 자, 사회 자체가 갈등과 대립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요 갈등은 어떠냐? 필연적으로 나타나요. 갈등은 필연적이고요. 네,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은요,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되는 게 갈등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갈등론자들은 갈등을 어떻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죠? 네. 오히려 기능론자들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갈등론자들은 이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갈등론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갈등론은 항상 지문에 뭐가 나온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나타나요. 바로 이 지배 피지배라고 하는 요 계급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배 피지배가 아니면 또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질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피지배 계급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모든 뭐 사회 안정이나 갈등론자들도 사회 안정시킬 수 있어요. 사회 안정이나 또는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안정, 질서 유지 다 가능해요. 갈등론자들도. 네. 자, 거기다가 어떤 사회 규범, 제도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은요. 누가 만들었느냐? 자, 아까 기능자들은 사회 모두가 합의했죠. 자, 사회 안정, 질서 유지 그리고 사회 어떤 규범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온리 누가 만들었다. 온리 누구를 위해서? 오직
지배계급들이 만들었어요. 지배계급. 이 지배계급들이 뭐 하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 안정과 질서 같은 거, 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도 누가? 지배계급의 강요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계급들의 강요죠.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요가. 네. 그리고 이런 사회 규범이나 제도도 전부 다 누굴 위한 거다? 바로 이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보호죠. 네. 바로 이 지배층들, 지배계급 기득권 보호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득권 보호.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배계급들이 뭘 하고 싶으냐? 바로 계급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죠.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다. 이런 단어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계급 재생산이 뭐냐면 계급을 계속 생산하죠. 다시 재자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습입니다. 내가 지배면 내 아이도 지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것들을 위한 뭐다? 모든 것들은 수단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론으로는요, 뭐를 볼 수 있느냐? 갈등론자들은 한계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한계가 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뭐다? 어떤 협동이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협동을 하거나 또는 뭐 합의를 하거나 또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네, 협동, 합의, 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곤란하죠. 그리고 어떤 질서나 안정의 중요성도 네, 경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질서나 이런 안정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중요성을 뭐 한다? 경시한다. 경시가 뭐죠?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가 나오느냐? 다들 이거예요. 뭐 지배 계급이니까 일단 지배 피지배 계급이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갈등론인 걸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음, 아, 제가 깜빡했네. 그거 많이 나와, 요즘은. 이 지배 피지배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많이 나와요. 이들의 이익은 양립이 불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배하는 사람들, 이 지배자들이 가지게 된다면 피지배자들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나와요.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는 뭐 계급 재생산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기능과 갈등론 있죠, 여러분들. 요 기능 갈등은요, 사실은 둘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무슨 관점이죠? 거시적 관점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거시적 관점. 자, 거시적은요, 클 것자거든요. 크게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숲을 볼 때 전 숲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숲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볼 것이냐인데 거시적 관점은요, 전체적인 걸 봐요. 숲 전체적인 걸 보자는 거죠. 즉,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요, 뭐를 보냐, 우리 사회 전체를 봐요. 그래서 어떤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거시적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본다? 주로 어떤 사회 구조나 네, 제도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하고 갈등은 둘 다 공통적으로 거시적 관점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아이고. 자,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볼 건데요. 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름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상상론이라고 부르죠. 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 네.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얘는 좀 다르죠. 이 친구는 우리가 미시적 관점이에요.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 아까 전체를 본다면 미시는 뭐를 본다? 미시는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말은 사람들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문제나 현상들은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 자, 이 사람들은 인간을 뭐라고 보느냐?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예요. 아이고, 인간은 자율적 존재입니다. 자율적 또는 능동적 존재죠. 자율적이고 능동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각자 자신 어떤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인 동기나 의미를 중시하죠. 그래서 어떤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내리죠. 네,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 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입장에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내 행위 주관적 의미를 부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어떤 주관적 상황 정의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고 행동을 한다는 뜻인데, 뭐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계획대로 정해진 어떤 계획만큼 공부를 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 계획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왜 내가 공부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죠. 내 입장에서 내가 오늘 너무 아파서 못했어요. 하고 하려고는 했으나 뭐 예를 들어 주변에 뭐 어떤 뭐 친구들 때문에 못했다는 등 내가 오늘 이 부분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는 등 자기 입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정의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주관적 상황 정의예요. 자, 그리고 인간은 서로 사람들끼리 상호작용할 때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호나 이런 매개체들인데요. 반드시 이것은 서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공유되지 않으면 나만의 암호가 되어버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사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뭐다?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나 이것을 하는 행위 주체에 따라서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달라진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한계점 하면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개인의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뭐다? 우리가 거시적 관점, 즉 인간의 어떤 행위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어, 경시하죠. 거시적 관점의 영향에 대해서 경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시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율적, 능동적 존재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거. 그리고 요거 사회 구조 제도 또는 거시적 관점까지 같이요. 이런 영향을 경시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짜잔, 확대를 조금 할게요. 네, 네,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관점을 볼게요, 먼저. 집단 간의 갈등은 사회 전체의 일시적인 불균형과 혼란을 초래하지만, 자, 갈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갈등이요, 일시적인 불균형과 혼란이래요. 하지만 사회는 이를 극복해서 뭘 할 수 있다? 균형과 질서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죠? 바로 이 관점은 기능론이죠. 기능론의 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건 뭐였죠? 이거는 상징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징적 관점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 네, 저도 상상론이라고 적을까 봐요. 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다. 이렇게.
네. 그다음 사회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한다. 변동을 중시하는 건 뭐죠? 바로 갈등론이죠, 여러분들. 네, 갈등론이 변동을 중시하죠. 사회 각 부분 간에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대요.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게 뭐였죠? 바로 기능론의 관점이죠. 집단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다. 역시 이것도 갈등론입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란 뜻이에요. 자,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이게 뭐죠?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네. 어, 자, 그 다음, 네,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딱 봐도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죠? 자, 단 중요해요. 단 항상. 단, A씨는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문화 파트 아시죠? 자, 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 있어요. 문화. 자, 문화 파트에서는 주로 어디서 시험에 나오느냐? 자, 문화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 여러분들, 자, 문화 파트에서 정리할 거. 사회 문화 현상이잖아요. 문화에서는 뭐를 정리해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바로 문화의 속성이에요. 문화의 속성. 자, 문화의 속성은 뭐뭐뭐 있죠? 5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네. 공유성, 그 다음 학습성. 네. 공유성은 뭐예요? 우리끼리만 아는 게 공유성이에요. 우리끼리만. 다른 이들은 몰라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공유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학습성은 다 아시죠? 학습성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문화는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서 그게 학습성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변동성이 있죠. 문화는 계속 뭐 한다? 변한다. 그리고 전체성이 있어요. 전체성. 문화는 우리 사회 전체와 관련되어서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축적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축적성. 축적성은 계속 쌓이고 주로 전승이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키포인트. 공유성은 뭐가 중요하다? 공유성은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우리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유성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만 아는 겁니다. 우리만. 네, 우리만 아는 거고요. 학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고 얘는 후천적이라는 것이죠. 후천적. 네, 후천적으로 익히는 거다. 변동성은 계속 문화가 변한다는 거죠.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성은요. 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구성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의미를 갖는 거여서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변하면 한 부분이 전체 영향을 주죠. 한 부분이 변화를 하면 이게 한 부분이 뭐에 다른 부분에 다른 요소에 어떤 다른 부분에도 변동을 가져오죠. 영향을 줘서 이게 변한다. 이게 변화를 하면 이게 영향을 줘서 다른 부분도 변화를 하는 거. 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변한다고 한다면 그 음식의 문제가 음식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농업이나 또는 뭐 농업도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뭐 기타 뭐 다른 어떤 뭐 기구들도 변할 수가 있고 또는 새로운 외국산 식품의 어떤 수입과 관련된 이런 것도 변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부분 다 같이 변하는 거예요. 축적성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떤 전승된다라는 거. 문화는 계속 세대 간 전승돼요. 전승이 되면서 끊임없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승을 통해서 문화는 어떻게 더 풍부해지죠. 풍부해진다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만 알고 문제가 나왔을 때 푸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게 그거죠. 우리가 아는 그 다음 속성 다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문화 이해 태도. 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시험에서 좀 종종 나오죠.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일단 자기 문화가 최고다라고 하는 뭐가 있죠? 자문화 중심주의. 네,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것보다 다른 나라 게 더 좋아라고 하는 뭐가 있죠? 네, 아이고
글씨가 점점 못 나져요. 그 다음 문화 사대주의가 있죠, 여러분들. 문화 사대주의가 있어요. 네, 사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은 문화는 서로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상대주의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요 두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절대주의라고 하죠. 절대주의. 왜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뭐가 기준이냐?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문화가 중요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낮게 보죠. 이게 내가 중요하고 다른 문화를 낮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보겠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준이 돼서 다른 타인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즉 자기 문화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 문화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정체성, 우리 문화에 대한 전통 문화 계승 보존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제국주의적 문화 이식 시도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문화 제국주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 문화 제국주의. 여러분들 원래 제국주의는 정치 용어거든요. 뭐냐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 지배하는 게 제국주의예요. 그럼 앞에 문화를 붙였죠.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문화적으로 약한 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거.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 이거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반대예요. 나보다는 누가 다른 사람이 더 좋아. 우리 문화보다는 다른 문화가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해요. 즉 자기 문화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좋은 점 뭐예요? 다른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좋겠죠. 하지만 단점은 자신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절대주의 관점은요, 바로 뭐냐? 문화가 뭐의 대상이다. 이것은 문화를 우열을 나눌 수가 있죠. 문화의 우등과 열등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를 뭐 하죠? 평가하고 있죠. 좋다, 나쁘다. 네,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주의는 뭐냐? 상대주의는 말 그대로 서로 뭐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뭐의 대상이다? 서로 문화는 이해 대상이에요. 이해. 평가가 아니라 이해 대상. 그래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는요.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 보존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들을 다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요, 여러분들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죠. 뭐 문화 제국주의라는 용어 많이 나오고요. 문화 상대주의는 요거 많이 나와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얘는 외부 문화를 수용하기에 좋죠. 얘는 자기 문화를 지키기가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요 파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문화 파트에서는 그 다음은 이거 나와요. 문화 파트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거죠. 주류 문화, 그 다음 하위 문화, 요거 구분하는 거. 요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그리고 반문화. 네, 바로 요거 묻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류 문화는요, 그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고 있는 게 주류 문화예요. 대다수가 누리고 있는 거. 그래서 주류 문화는 한 사회 지배적인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구성원 모두 구성원인들이 다 누리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위 문화는요, 그 사회의 특정 집단, 특정 사람들, 어떤 특정인들만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문화는 말 그대로 이거 반대하죠. 그래서 어떤 저항이나 또는 대립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즘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우리 사회 모든 하위 문화를 합친 게 주류 문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뭘 하셔야 되냐? 일단 여기서 서열을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먼저 요 둘 사이를 보시면요. 하위 문화의 총합, 모든 하위 문화를 합친 것들을 우리 사회의 하위 문화의 총합은 과연 주류 문화다라고 봤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있어요. 이 우리 사회요.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공통으로 느끼는 주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다양한 하위 문화들이 존재해요. 자, 그럼 이 하위 문화가 아닌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끼리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위 문화를 다 합친다고 해서 반드시 주류 문화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거. 자, 반문화도요. 뭐에 들어간다?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반문화는 뭐다? 얘도 하위 문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다, 네, 우리 문화를 다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한 사회 어떤 지배적인 문화에 정하거나 대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예요. 근데 하위 문화라고 다 반문화인 건 아니죠. 그죠?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한 종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일 뿐. 네.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묻는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문화 변동을 물어보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네. 문화 변동이 나와요. 문화 변동. 문화 변동은요. 문화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먼저 변동 요인이 있죠. 여러분들. 변동 요인, 문화가 변하는 요인에는 크게 뭐가 있어요? 내재적 요인과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이 있어요. 외재적 요인은 외부적인 거죠. 즉, 이 외재적 요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문화 전파라고 부르죠. 문화 전파. 그러니까 문화가 변할 때 자기 사회 안에서의 요인으로 변하느냐, 밖에서의 요인으로 변하느냐 이건데 내재적 요인에서는 크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발명, 발견이 있어요. 우리 사회 안에서 발명을 하거나 발견을 하는 건데 얘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얘는 있는 걸 찾아내는 거죠. 외재적인 문화 전파는 크게 이제 사람이 직접 전파를 해주는 직접 전파가 있고요. 또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매개체를 통한 간접 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 전파가 있어요. 간접 전파는요, 여러분들 매개체예요. 어떤 TV나 인터넷. 요즘 이 간접 전파는 오늘날 많죠. 대표적으로 인터넷 같은 거, 이거 대중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걸 말해요. 특히 요 자극 전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와요. 자극 전파는요, 자극을 받아요. 자극이란 말은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자극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발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발명인지 자극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외재적 요인이 되려면요. 자극은 외부에서 아이디어가 들어요. 글씨가 자꾸만 그죠 여러분들 안 예쁘죠? 네. 외부 아이디어예요. 외부로부터 자극.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네. 외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발명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발명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고. 네. 자, 발명이 두 개예요. 두 개. 발명. 자, 발명은 뭐가 있다? 그냥 내재적 요인인 발명도 있고요. 외재적 요인인 발명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인지 왠지를 보려면 뭐예요? 이 발명이 일어난 아이디어가 우리 내부에서 왔는지 외부에서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 외부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이 일어나면 외재적인 거고요. 우리 사회 안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이 일어나면 그거는 내재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요인에 따라서 문화가 변해요. 그래서 변동 방향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크게 문화 변동은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글을 통해서 찾는 게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문화에 외부 문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 문화가 남거나 또는 비가 남는 거죠. 바로 이게 뭐죠? 문화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동화라고 하죠. 동화. 네, 동화. 네, 같아진다. 그 다음, 우리 문화에 외부 문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 문화도 있고 and 외부 문화도 같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죠? 문화가 나란히 둘 다 존재하죠. 문화 병존이죠. 자, 우리 문화에 외부 문화가 들어왔는데 어라?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네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거는 문화
융합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이 요인에 따라서 이런 문화 변동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문화 변동을 살펴보는 거, 요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유형에 들어가느냐, 어떤 문화 변동이냐 묻는 건데요. 여기서 보실 거는, 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이거는 A 또는 B죠. 그럼 동화가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자, 정체성을 얘는 상실하게 돼요. 하지만 이거는 자, 둘 다 남아요. 그죠? 정체성이 유지가 되죠. 이거는 뭐냐? 이 C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는요. 이 A의 성격도 가지고 B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정체성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또 문화 융합 같은 경우에는 융합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파트가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화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가 있다? 속성. 그 다음에 문화 이해 태도, 그 다음에 주류 문화냐, 하위 문화냐, 반문화냐, 그 다음에 이 문화 변동.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저 작년 3월에는 이 문화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반문화, 하위 문화, 주류 문화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 네, 5번. 자, 5번 문제 보세요. 문화 이해 태도를 묻고 있어요. 무려 배점이 3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8번에 보시면 문화의 속성을 묻는 문제 나왔어요. 벌써 문화와 관련해서 몇 개 나왔죠? 지금 3문제 나왔죠? 3문제. 네, 그 다음에 여기 12번 문제 문화 변동을 묻고 있어요. 무려 몇 개요 지금.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4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파트에서는 이렇게 문제 수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문화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 파트만 쭈루루룩 연결해서 같이 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먼저 그럼 ABC가 무슨 문화인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읽으면서 보셔야 돼요. 1960년대 갑국에서는 요 A에 해당하던 땡땡 문화는 1980년대 어떻게 돼요? 각국에서 A에 해당했던 땡땡 문화예요. 그런데 이게 청년들만 향유하는 자, 청년들만 향유하는 문화로 변화했대요. 그러면서 변화함으로써 각국의 B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포인트가 뭐죠? 청년들만이죠, 만. 그러면 이 B가 뭐예요? B가 특정인들만 향유하잖아요. 그럼 B는 뭐다? B는 하위 문화가 되겠죠. 자, 이후 2000년대에 각국에서 B에 해당하는 땡땡 문화는 자, B에 해당하는 땡땡 문화가 뭘로 규정됐대요? 일탈 문화로 규정됨으로써 C에도 해당하게 되었대요. 일탈 문화예요, 여러분들. 일탈입니다. 일탈. 바로 뭐죠? 일탈이니까 반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C가 뭐가 된다? 반문화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A가 주류 문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1번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 자 여러분들 특정 지역의 사투리 문화, 특정 지역이죠. 여기서 특정 지역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이거는 하위 문화죠. 모두가 아니고 특정이니까. 그럼 B가 아니라 뭐에 해당해야 돼요? B에 해당해야 되죠. 하위 문화니까. 자, C 반문화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그렇죠. 왜? 지금 우리 사회에선 저항이 자 아까 위에 지문 보세요. 분명히 이 땡땡 문화가 청년들만 향유하는 문화였어요. 반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일탈문화로 규정이 됐죠. 그러니까 얘가 반문화가 됐죠. 전에는 반문화가 아니었어요. 80년대는 아니었다가 2000년대는 반문화가 되잖아요. 즉 뭐예요? 포인트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문화 문제 푸실 때 기억하실 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회 변화에 따라 어떻게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반문화는요 뭐다? 상대적이에요.
이게 반문화인지 아니는 상대적으로 규정된다는 거. 그 말은 절대적이지가 않죠. 시대에 따라 반문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A.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한 사회 문화 다양성에 자, 문화의 한 사회 문화 다양성이 나타나는데 기여한다라고 돼 있죠. 자, 네, 한 사회 문화 다양성이 나타나는데 기여하는 거, 요거는 뭐다? 이거는 바로 주로 하위 문화죠, 여러분들. 주로 하위 문화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자,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다.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 모든 하위 문화는 반문화다. 아니죠. 이것도 틀렸죠. 근데 이거 바꾸면 답이 되죠. 자, 여러분들 정리. 모든 반문화는 모든 반문화는 뭐다? 하위 문화다. 자, 하지만 요 반대는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모든 하위 문화가 반문화일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위 문화, 이건 반문화는 아니에요. 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 문화 문제. 네, 여기 이번에는 문화 이해 태도가 나와 있어요. 자, 문화 이해 태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엔? 자, A국의 가옥에서 숙박을 했는데 옆방과 종이문 하나로 경계를 두고 자는 내내 불편했어요 라고 냈네요. 자, 갑 뭐라고 했어요? 역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 뭐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만큼 우수한 가옥 문화를 가진 나라가 없네. 우리만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바로 이게 자문화입니다. 네,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죠. 이게 자문화 중심이네요. 자, 그 다음 A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는 문화이다 라고 돼 있어요. 다 뭐예요? 다 A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죠.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마세요. 바로 상대적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우리나라 가옥과 달리 세련된 A국. 자, 우리나라 가옥과 달리 세련된 A국의 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A국이 더 세련됐다라고 보고 있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문화 사대주의죠, 이게. 네, 사대주의 관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요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의 태도는 자기 문화 정체성. 자, 자기 문화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이거는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뭐다? 사대주의 자세라는 거. 그러면 갑이 아니죠? 병의 자세죠. 을의 태도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다양성 보존. 네,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건 바로 뭐죠? 바로 상대주의죠. 네, 상대주의입니다. 이거는 상대주의 태도죠. 자, 그 다음 병의 태도는 외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래요. 외부 문화 수용. 외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라면 다른 나라 문화에 익숙해야 되죠. 바로 이게 뭐죠? 이거는 사대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 을의 태도는 갑병 태도와 달리 문화에 아니죠. 평가를 보는 건 이 자문화하고 사대주의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이 요거 두 개네요. 니은 니가. 네, 이해하셨나요? 자, 기억하실 거. 문화를 우열 평가로 본다는 것은 뭐하고 뭐다? 이거는 자문화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문화 중심하고 그리고 뭐다? 사대주의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문화 문제만 골라서 먼저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 문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자, 넘겨가면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페이지를 좀 깨끗이 해놓고요. 자, 후루룩 8번 문제. 네,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8번 문제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8번 문제가 문화의 속성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문화의 속성입니다.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찾아볼까요? 먼저. 갑국 사람들은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몸속에 벌레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몸에 뜸을 뜨는 벌을 준대요. 이방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풍습이지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갑국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뭐다? 이방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풍습이다. 여기서 뭐가 나와 있어요? 네, 우리끼리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그럼 여기서 나온 건 뭐다? 바로 공유성이죠. 먼저. 네, 공유성이 나타나네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 우리끼리만이니까요. 네. 자, 그 다음 이러한 풍습은 정신 수련을 위해서 몸의 정화를 중시하는 갑국의 종교와 관련이 있대요. 갑국의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종교하고 관계가 있죠. 자, 이 문화 자체가 종교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은 바로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전체성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공유성과 전체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하나씩 볼까요? 자, 세대가 뭐예요? 전승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전승되고 풍부해진다라고 보이죠. 자, 네, 전승되고 풍부해진다라고 하면 뭐죠? 이게 바로 축적성에 대한 특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을 하죠. 뭐죠? 바로 이게 변동성이죠. 변동성. 그다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대요. 요소들끼리. 바로 이게 뭐예요? 전체성이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유기적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원활한 사회 한 구성원들이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 서로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나와요. 네, 한 사회 구성원들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공유성의 특징으로 선지 많이 나와요. 이게 네, 공유성 특징으로 선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네, 5번이네요. 자, 요거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이거 공유성입니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전체성 할 때도 요거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이거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좋은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이고 계속 이렇게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네, 잠깐 잠깐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살짝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원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놓은 걸 보고 여러분들께 같이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네, 이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저도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되니까 네, 여기 12번 문제네요. 네, 문화 변동. 공부를 미리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자, 문화 변동이에요. 자, 이 문화 변동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푸는 팁은요. 사실은 밑에를 얼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 각국에서는 직접 전파냐? 외국에서는 자극 전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읽으면서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요. 얘를 읽고 내려와서 보면 시간이 없어요. 사회문화는 아시죠? 시간 싸움이에요. 사회문화는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셔야 됩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지문과 선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어떤 문제 이런 거. 각 국가 을국의 문화 변동. 그래서 딱 선지를 눈으로 봤을 때 각각의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른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갑국에서는 먼저 직접 전파. 자, 어디 직접 전파 있는지 찾아볼까요? A국과 전쟁을 하던 중 A국의 튼튼한 성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독특한 축성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후에 널 활용했다. 응? 근데 여기서 직접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 전파. 직접은 사람이 직접 전해줘야 되는데 갑국이 여기 성을 만든 건 뭐예요? 전쟁을 하던 중에 A국의 뭐를 봤어요? A국의 튼튼한 성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자, 이게 포인트네요, 여러분들. 자, A국의 튼튼한 성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독특한 축성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럼 이거는 직접이 아니고 무슨 전파죠? 이거는 자극 전파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자, 이거는 자극 전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 다음 을국의 자극 전파. 을국에서는 서적을 통해 비국의 면 제조 기술이 전해졌대요. 서적을 통해서 왔어요. 서적. 그러면 서적을 통해 비국의 기술이 전해졌다. 그럼 책이잖아요. 책을 통해서 왔다는 건 뭐죠? 이거는 책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책. 간접 전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간접 전파예요. 간접 전파.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아니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갑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 그런데 여기 갑국에 강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강제적 문화 접변이란 말이 없죠. 그런데 이 문화가 전해지는 것에서 이 강제냐 요 강제인지 자발인지는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는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음표 알 수가 없네요. 자, 을국은 문화융합 볼까요? 비국이 면 제조 기술에 여기 나타나네요, 여러분들. 비국의 면 제조 기술에 을국의 발효 기술이 더해진 새로운 면 요리가 개발되었대요. 자, 비국의 면 제조 기술에 을국의 발효 제조 기술이 더해져서 새로운 게 나타났죠.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문화융합입니다, 여러분들. 문화융합. 그러면 이 새로운 면 요리에는요, 비국의 면 제조 기술과 발효 기술이 다 들어가 있겠죠. 네, 바로 여기에 문화융합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맞죠. 자, 각국은 내재적 변동, 을국은 외재적 변동을 했는데 아니죠. 각국도 뭐예요? 전파죠. 전파는 내재가 아니고 외입니다. 모두 다 올 외재적 변동이다라는 거죠. 올 외재적 변동이 나타났어요. 자, 이게 이제 문화 파트에 대한 설명 끝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오래 걸렸죠? 네, 힘이 드네요, 저도.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을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계산 문제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계산 문제를 하나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바로 이 13번 문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요. 자, 계산 문제가 어떤 파트인지 먼저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대부분 계산 문제가 나올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묻는 문제거든요.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묻는 이 문제에서 계산 파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묻는 문제 배점 보이시죠? 네, 3점입니다. 네. 그래서 계산 파트가 되면 어렵고 아니면 쉬워요. 그래도 배점은 높아요. 여기서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로 요거죠, 여러분들. 불평등 문제. 이거 남녀 이제 그 임금과 관련된 거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배점이 3점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요즘 요거는 잘 안 나와요. 예전에는 매번 20번 문제가 요 표 분석이었는데 이 통계 분석보다는 오히려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 인구 문제. 역시 3점입니다. 인구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사회보장제도였거든요. 거기서 뭐 사회보험이냐 공공부자냐인데 개념 설명을 물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라고 해서 역시 3점짜리로 나와요. 이 중에 여러분들 최소 2개는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 해요. 네, 13번 문제를 같이 풀까 합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조건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문제 풀 때 팁이 뭐냐면 일단 눈으로 지문을 봐야 돼요. 도대체 여기서 내가 뭐를 일단 봐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대충 보시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 얼마냐, 뭐 근로자 전체 근로자 상승률, 여성 근로자 임금 격차 차이는 얼마냐, 뭐 임금 대비 뭐 그런 거 나와 있네요. 평균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냐 이런 거 묻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만 있지 전체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을 내가 구해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더 구할 거 뭐죠?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차이 뭐 있죠? 그 다음에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뭐 평균 임금 대비 뭐 임금 그러면 여기는 임금 상승률만 있지 평균 임금이 없어요. 그럼 임금도 구해야 되는구나. 두 가지죠. 그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바로 스캔을 쫙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표는 각국의 5년 전 대비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대요. 자, 표가 뭔지 항상 보셔야 돼요. 뭐다? 자,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각국에서 이제 조건을 보셔야 돼요.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가 항상 같대요. 이거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2005년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2배다. 자, 조건 두 가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조건 먼저 확인할게요. 남성 근로자 수하고요, 여성 근로자 수가 항상 같다. 이 말은 자, 근로자가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전체 근로자는 뭐겠어요?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수를 합치면 전체 근로자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평균 근로자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 합친 거 나누기 2 하면은 평균 근로자 수가 나오죠. 이 말 이해하셨나요? 그 말은 자, 2005년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먼저 뭐부터 기준이냐? 2005년에 남성의 임금이 이거의 2배죠. 그러니까 누구가 2배예요? 남자가 2배예요. 누구? 여자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여성이잖아요. 항상 기준을 100으로 잡아요. 그럼 이 기준을 뭘로 본다? 100으로 잡으면 남자는 얼마가 돼요? 200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 이해하셨나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요 의미, 첫 번째 힌트에서 주는 요 의미가 뭐냐? 자, 남자, 여자 수를 합친 게 같아요. 같기 때문에 뭐 나누기 2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 뭐냐? 나누기 2 하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수를 구한다고 얘기했을 때, 자, 요 힌트를 보고 우리는 전체 근로자 수를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남성 근로자 수, 네, 남성 근로자 수 더하기 여성 근로자 수를 하는 거죠. 요거를 뭐 해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요.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는 평균이 되죠. 평균. 전체 평균 근로자 수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거예요, 이거. 그럼 전체 근로자 수는 요 두 개를 합치죠. 요거 두 개 합친 게 뭐예요? 전체 근로자 수가 되잖아요. 이게 전체 근로자 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수의 남녀밖에 없으니까 나누기 2 하면 평균 근로자 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전체 근로자 우리가 자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을 구하고 싶어요. 자, 평균 임금 상승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평균 구하려면 두 개 합쳐서 나누기 하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나누기 하시면 돼요. 자, 합치면 10이죠. 12 나누기 2는 6. 네, 얼마예요? 18, 9, 16이네요. 네. 자, 16이죠. 16. 네, 16 나누기 하면 28. 이거 24 나누기 하면 1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임금을 보셔야 되겠죠. 임금은 표를 하나 그릴 거예요. 요 밑에다가. 똑같아요. 2005년이죠. 여기서 2005년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할 거예요. 자, 평균 임금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그냥이 아니고 평균이죠. 전부 다 똑같이 평균이잖아요. 그럼 평균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표를 그려요. 먼저 똑같이 표를 그릴 때 그려야 될 게 뭐뭐뭐냐. 일단 대충 그냥 끄세요. 대충 남성, 여성, 전체. 그럼 여기서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네. 남성 평균 임금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성 평균 임금. 안 보이시나요? 올려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다시 그릴게요, 제가. 자, 요 위에다가 좀 그릴까요? 네, 위로 그리면 보이실까요? 이 정도면 네, 이게 잠시만요. 조금 위로 올려야겠네요. 네, 아이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성, 아이고, 올리고 나니까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 자, 남성 평균 임금이죠. 남성 평균 임금. 네. 그 다음에 똑같이 여성 평균 임금. 그리고 여기다가는 전체 평균 임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이게 2000 먼저 5년이죠. 2005년은 딱 나와 있잖아요. 남성이 200이고 여성이 100이고 그러면 전체는 얼마가 되죠? 나누기 2 하면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전체는 나누기 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임금 상승률 따라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2010년은 남성 평균 임금 상승률이 5%죠. 200에 5%예요. 200에 5%면 10이잖아요. 그럼 더 해야죠. 그럼 이게 210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100에 7%니까 얼마겠어요? 107이죠. 자,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58.5 이렇게 나와요. 보통 소수점 한두 자리까지는 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네. 뭐 그리고 이게 뭐 대충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0의 7%예요. 그러면 대충 210의 7%라면 얼마가 되죠? 7이 14, 7일은 7, 그죠? 7이 14니까 14.7이잖아요. 더하셔야 됩니다. 더해야 돼요. 그래서 224.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성은 9%예요. 107의 9%죠. 107의 9% 하면은 대충 한 10 얼마 나와요. 그랬을 때 더하면 116.63 나와요. 그럼 이 두 개 더해서 평균 내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신다 치면 한 170.7까지 나오거든요. 이거는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략 계산하셔야 돼요. 13%, 11%잖아요. 그럼 대충 이거 곱셈 하셔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계산을 해놓고 네, 약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얘는 11% 하면은 129.5가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역시 191.7입니다. 항상 평균을 구할 때는요. 이 평균 있죠. 평균 무조건. 평균이라고 돼 있죠. 전체 평균을 구할 때는요. 기존에 있는 것에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나누기. 예를 들어서 뭐 구분이 3개가 있으면 나누기 3 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만 본다면 문제가 풀려요. 자, 보세요. 일단 2005년 대비 2010년 전체 근로자 평균 상승률은 12%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게 잘 보세요. 2005년에서 2010년에 근로자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그럼 6%가 이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 6%가 되려면 150에 6%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150에 6%면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150에 사실 지금 이 지문에서는 전체 근로자 12%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12%가 얘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2005년 대비 2010년의 전체잖아요. 여기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 12%인데 여기는 6%잖아요. 근데 6%인데 이게 6%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158.5는 150의 몇 %이냐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얘 6% 하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150에 6% 하면 자 5, 6, 39잖아요. 9. 그러면 159가 넘어야지 6%가 돼요. 근데 158.5니까 6%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금 상승률은 12%가 아니고 6%보다 뭐다? 낮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6%가 아니고 6%보다 낮아요. 확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확인 안 하시면 안 돼요. 설명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푸는 방법.
2005년 대비 2010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12%가 되는데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6%죠. 그런데 진짜 6%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죠. 2005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이 150이었고 2010년에는 158.5가 됐어요. 요게 몇 프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6%가 맞는지 아닌지. 근데 원래 6%가 되려면 뭐가 올라가야 돼요? 원래 6%라면 159가 돼야 되죠. 150에 6%면 그죠? 원래 이게 6%예요. 그런데 실제는 158.5니까 6%보다 높은 게 아니고 6%보다 낮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년 전 대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이번에 뭐죠? 상승률이네요. 상승률은 자, 그냥 보시면 되네. 이거는 2010년이 2015년보다 크다 돼 있죠. 자, 2010년이 2015년보다 크냐 작냐 확인하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예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누가 커요? 일단 얘는 6%보다 낮지만 뭐겠어요? 8%보다 낮죠. 근데 얘는 8%죠. 일단 8%에서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지만 6%보다 낮아요. 그죠? 그러면 2010년이 2015년보다 큰 게 아니죠. 크지는 않죠. 확실하게. 그 다음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간의 평균. 자, 이번에 임금 차이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근로자 차이가 얼마냐? 자, 먼저 2005년은 요거 두 개 차이잖아요, 여러분들. 100이에요, 100 차이가. 2010년은 요거 두 개 차이죠. 얼마예요? 103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이 2010년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나와 있어요.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전체 대비 여성 2015년 2020년 누가 더 크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요거 대비 그 다음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뭐뭐 대비 뭐뭐는 이것분의 이거예요. 요것분의 요거거든요. 이게 누가 더 크냐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계산할 때 나누기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일단 이거 제껴요. 계산해야 될 거 제끼고 그 다음 봐요. 답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보기 쉬운 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계산하기 힘들어요. 왜? 이거 어떻게 나눠야 돼요? 자, 2015년이면 전체니까 170.7분의 116.63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야 돼요. 누가 더 큰지. 어느 세력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봐요. 2010년 대비 2020년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모두 평균 임금이 20% 상승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20%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2010년 대비 2020년. 얘예요. 자, 얘랑 얘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죠? 모두 상승했느냐? 그럼 하나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20%인지. 그러면 자, 요거 하나 볼까요? 210에 20%면 얼마겠어요? 자, 210에 20%면 곱하기 20% 하면 되죠? 자, 하면 얼마가 들어야 되냐? 40이잖아요. 그러면 210에 42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252가 돼야 돼요. 이게 252가 돼야 돼요. 일단은. 이해하셨나요? 252가 돼야 되는데 얘가 더 어때요?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러면 20%면 252가 돼야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 근데 20% 상승한 게 아니고 20%보다 얘가 훨씬 더 크니까 20% 상승이 아니죠. 어떻게? 20%보다 크게 상승했죠. 크게. 그러니까 정확히 20%인지 2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럼 답은 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일일이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를 얼른 그려놓고요.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것부터 보면서 제끼세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회문화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